자, 안녕하세요. 이승훈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12일이죠. 11월 12일이고요. 지금 2시 40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부동산 기사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들어오셔서 부동산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기사, 뉴스네요. 뉴스란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떠있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오늘 날짜 기사를 몇 개 살펴봅니다. 자, 메인으로 떠 있는 건 규제에 갇힌 집, 못 팔고 못 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에 갇힌 집, 못 팔고 못 산다. 자, 일단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량이 보니까 9월달에는 720건 정도 되다가 지금 207건으로 급감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때문에 팔 마음을 접었고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힘들기 때문에 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새 집을 살 수 있는 청약시장만 과열되는 이유인데 이 역시도 지금 굉장히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역시 심하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이 새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50대 김모 씨가 재건축 아파트가 5억 정도 올랐습니다. 슬슬 정리하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갈아탈까 했는데 양도세가 절반을 내야 한다길래 마음 접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정상적인 양도세였으면은 팔 생각이었는데 양도세를 확 높여버리니까 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 자, 요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 중에 90% 이상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1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들도 선택 팔기를 주저한다. 자, 내가 두 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는 주택수에서 미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B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A, B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지만, 비록 다주택자지만 A를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B를 팔 때 1주택자 개념으로 봐서 B에 대한 거래세가 비과세가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대신 여기서는 이제 거주 2년 요건이 채워집니다. 자, 지금은 거주 요건 다 채워야 되고요. 그죠? 예, 그 전에는 지금 그 파리대책 전에는 다주택자 그 전에는 보유요건만 채워도 되는 거예요. 그죠? 파리대책 이후에 구입한 것들에 대해서만 그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주 요건도 채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랑 B라는 주택이 두 개 있는데 A를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B를 팔면 B는 비과세가 된다. 그죠? 예, 대신 B는 2년 동안 거주를 했어야 된다.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B를 팔았어요. 이제 남은 거는 A 주택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A를 팔 때는 1주택자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들 알고 계시는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이 경우에 B주택을 팔고 난 이후에 그죠? B주택을 팔고 난 이후 가격 상승분만 집이 한 채인 상황에서 오른 걸로 인정돼 비과세가 된다. 지금 이거 이해를 시키려 드리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자, 일단은 두 개의 주택이 있는데요. A와 B가 있는데 A는 임대사업자 등록, 그럼 B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는다. 문제없다. 나중에 A를 팔 때 되면 A도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다. 못 받는다. 왜냐? 그러면 B주택도 비과세를 받고 A주택도 비과세를 보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B를 파는 시점까지는 B는 1주택으로 혜택을 받았죠. 그럼 A주택은 비록 매도할 때 1주택이지만 B주택을 팔고 난 이후의 가격 상승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올랐던 것은 그 전까지 B주택을 팔 때까지 A주택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택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 팔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당연히 똘똘한 집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건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만약에 더 좋은 주택이다. 그래서 비과세를 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죠? B를 팔 수가 없는 거죠. A를 나중에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더 차익이 큰 거를 비과세 받아야지만 세금을 혜택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거의 못 판다 이런 개념인 거고, 집을 사고자 하는 쪽은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죠? 예, 뭐 대출 어려워진 거는 이제 체감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한테는 50%, 뭐 다주택자한테는 거의 사실상 안 되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조차 안 해주기 때문에 예, 다주택자들이 뭔가 임대차를 구하려면 월세밖에 또 방법이 없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기사를 살펴본 거는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예,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고 나서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남았을 때 그 주택도 비과세를 받느냐, 일상적으로는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것처럼 보이나, 예, 이중 비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B주택, 먼저 팔았던 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았다면 그 받았던 기간 동안의 A주택은 비록 매도할 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B를 판 이후에 상승분만 비과세가 된다라는 점, 예, 이 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설명드리려고 이거 한번 봤어요. 나머지 거 살짝 언급해 볼게요. 제목이 우수수, 지방 집값, 깡통주택, 북상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요즘에 뭐 그 지방시장 어디가 떨어졌는지는 뻔하죠. 예, 울산, 뭐 경남 이쪽이 그죠? 조선업이 조금 망가지게 되면서 예, 좀 힘들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격이 떨어졌네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경상도 쪽, 충북 쪽은 원래 좀 약세를 띄었던 구간이고요. 울산, 경남, 경북, 이 경상도 쪽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OC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관심 없을 것 같고, 일산 집값이 들썩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 헤드라인에서 보셨다시피 서울에서 투자금 2억 들고 와서 전세 끼고 사는 사례 부쩍 늘어,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갑자기 일산이 뭐 좋아지고, 물론 여기 GTX A노선 연내 착공 소식도 한몫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동안 사실은 신도시지만 거의 관심을 못 가졌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거주로는 굉장히 좋으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던 뭐 삼본이나 부천이라든가 이런 일산 같은 지역들, 이런 쪽에 소위 갭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서 가격이 일거에 수천만 원 올랐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삼본, 그 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일산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기사가 난 거네요. 예. 지방에서 올려서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예. 현장에서 제가 그 버스 대절하셔갖고 이렇게 우르르 가이드를 하시는 모습도 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로서 가격이 오른 것들이 단기간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는 GTX A 노선이 이제 뭐 가장 그 GTX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착공을 하는 거죠. 네, 이걸로 인한 상승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 안 오르는 지역은 한없이 안 올랐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갭이 좀 적다 싶으면은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그 서울이라든가 유명 지역들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비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넘어가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전입신고하겠다면 방 못 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세입자들이 그 월세에 대해서 세액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받습니다. 대신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소득 노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입 신고를 못하는 조건부로 지금 임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대학 졸업 후 새로 살 집을 샀던 최모 씨는 마포구 연남동에 원룸을 발견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의 10%를 더 얹어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유를 묻자 새로 세입자 받으면서 굳이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게 되면 소득이 노출이 되고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더 받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당연한 권리를 왜 집주인에게 돈 주고 사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임차인들은 하소연을 하죠. 뭐 임차인 입장에서 맞는 얘기지만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쵸. 예, 이해는 솔직히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노출되는 거를 꺼려 하겠죠. 예, 뭐 그 도덕적인 걸 떠나서 현실에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분명히 이러한 뭐 암시장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런 좀 불합리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사실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월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거나 전입신고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못 박은 매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개념이 이해되셨죠? 개념이 되셨죠? 내용이 뭐냐면 2009년 도입된 월세 공제제도인데 연봉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곳에 사는 1년 월세의 10%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세입자가. 자, 그런데 지금 뭐 전국 월세 가구 기준에서 세액공제 신청자가 4.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겠죠. 왜냐면 신청하게 되면은 집주인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받는 거고 그냥 들어가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집주인 열받죠. 집주인 열받으니까 연장해줘야 안 해줘요. 연장 안 해주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그냥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재건축 얘기 한번 볼까요? 35층 룰에 갇힌 압구정 재건축 강남구 제목이 재밌네요. 천장 깨기 다시 시동 건다. 사실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뭐 강남구보다는 서울시가 힘이 있는 거고 지금 내용 자체는 뭐냐면 35층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더 높게 지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현재는 한강변 쪽에 35층으로 층고 제한이 있는 거는 내용을 아시고 있죠. 35층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35층까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압구정동 뭐 재건축은 잘 아실 텐데요. 여기도 35층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2016년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1구역부터 6구역까지 6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하게끔 했어요. 통합개발이 되는 겁니다. 통합개발이. 여기에 단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통합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통합개발하면 장점이 뭐냐면 여의도 통개발하고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예뻐지죠.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또 느려집니다. 그죠? 하나하나의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도 이견이 안 맞아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통합적으로 개발하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를 이해관계를 맞춘다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태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계획안의 건축 심의가 계속적으로 보류됐습니다. 세 차례 상정했지만 모두 심의가 보류돼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자 압구정은 뭐 랜드마크로 만드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자, 현재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는 층고 35층으로 제한된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입주민은 이를 지역 요건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라고 하는데 뭐 강남구가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서울시 제가 볼 땐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를 풀어주게 되면은 다른 지역도 다 풀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쩌한 특정한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만 풀어주는 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요거 잠깐만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앞두고 여러분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각 시도는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2030이라는 것은 2030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2030년까지 서울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입니다. 네, 근데 저거를 지금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서울의 개발 틀이라 할 수 있다.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수정 반영한 해다. 그래서 2013년도에 발표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30 도시기본계획이 수정되는 해가 내년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압구정 아파트가 좀 층고를 높여서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 성수동입니다. 이 강북 쪽에 뉴타운 쌍두마차를 이끌고 있는 것은 한남 뉴타운과 성수 뉴타운이죠. 성수동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상복합이 있죠. 트리마제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 구역도 한강변에 접해 있고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될지 지금 쉽게 예측이 안 가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아파트가 이 강변 동양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한 17년 차 됐네요. 자, 그래서 지금 17년 차 됐는데 얼마에 거래됐냐면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용 84.95제곱미터니까 33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30평대 아파트가 16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억 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8월 달에 거래된 게 14억 3천이었는데 1억 7천만 원 또 오른 거고요. 지금 호가상으로는 17억까지도 요구를 하는 것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이 아파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성수 전략 1구역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대부분 오래된 빌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힘든데 아파트는 관리도 잘 되면서 나중에 아파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매물은 잘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는 17억 원 정도를 넘는 호가를 부르고 있는 매물이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 좋으냐 나쁘냐 이 부분은 사실은 향후에 이 성수동 그 아파트가 그 재개발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형성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원체 가격이 이제 비싼 그 지역이죠. 동네가. 예. 그렇다 하더라도 17억 정도가 된다면은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핏값만 지금 충분히 10억이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뭐 조합서를 인가 받았고요. 이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그 시장 흐름에 맞게끔 속도가 나게 되겠죠. 자, 뭐 그런 정도 내용이네요. 서울 정비사업 수주 과열 옛말.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정비사업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입찰이 계속 불발된답니다. 그래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사실은 거의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세계금융위기 이후 때는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 입찰해가지고 굉장히 호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가 당첨이 되곤 했는데 심지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마저 경제 입찰 구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치동의 그 음마아파트 위쪽에 있는 구마을 3지구 빌라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롯데만 입찰했는데 이게 그 하나만 입찰하게 되면은 경쟁 입찰이 안 되죠. 그래서 자동 유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 천호 3구역 그 다음에 천호 4 봉천 노량진 구역들도 입찰사가 부족으로 지금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과천이나 평택 같은 경우도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라면 어쩌고저쩌고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분위기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 정비사업이 얼어붙으면 시장 침체를 과속화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요즘엔 분위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신규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까지 감수하게 되면서 물량 확보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신규 수주보다 확보된 사업지의 원활한 일정 이내에 심쓰는 모습. 지금 이제 건설사들도 눈치 보기가 좀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전반적으로 뭐 분양에 대한 어떤 그 대출 부재로 인해서 쉽게 분양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또 무조건적인 수익이 난다고 보기 힘든 분위기로 지금 생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오늘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고려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은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